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3프로 핫딜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은 저희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 이거 보면서 약간 이게 그냥 직역하면 안 되겠구나.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좀. 찾아보니까 노래 제목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제목 네. 스토리 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Boys will be boys.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남자가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거 보니까 약간 남자들이 원래 그래. 혹은 남자는 원래 그래. 남자들이란 이런 원래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죠. 이제 네. 결국 이게 투자와 관련돼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문적인 리서치들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목격됐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난 4, 5년 동안 매년 증권사가 고객 투자 수익률을 집계해 보면 네. 여성의 수익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미국에서도 UC의 교수들이 캘리포니아대 교수들이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실증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결론은 남성보다는 여자가 투자를 더 잘한다. 그 특징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이제 오늘 boys will be boys 그러면은 반대로 girls will be girls는 그거는 이제 여자들은 원래 그래, 또 원래 뭐.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얘기겠죠. 뭔가 물건 사는 거 쇼핑을 좋아해.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용을 바로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NH투자증권이 네. 자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익률을 집계를 해봤는데 물론 네. 당연히 무기명으로 했지만 여성들이 수익률이 남성보다 높고 또한 연령별로 보면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주식을 사준 건 것 같아요. 네. 미성년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근데 두 것의 공통점은 여성이건 어린이들이건 매매를 많이 안 하니까. 매매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증권사한테는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네. 매매를 과도하게 하면 투자 성과를 해친다. 근데 여기 헤드라인 보니까 서학개미는 경기도 30대 남자가 주로 미국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69만 명을 분석을 한 거 보면 과연 서학개미 이제 해외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누구일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 해외 투자 금액이 1,000억 달러, 한 140조 원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 금액이 계속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런 거고 대표적으로는 아마 이제 분당 같은데 판교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면 또 게임 회사들이나 IT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소식에 민감하고 영어가 조금 어느 정도 편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액세스가 빠른 대기업 직원. 그러니까 이제 IT 큰 테크 회사들인 것 같고 네. 서학개미들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25% 상당히 높습니다. 오. 대한민국 주가 금년 들어서 거의 10% 빠졌는데. 딱 S&P 500 지수 상승률하고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우수한 거죠. 네. 되게 시장을 시장보다 조금 더 앞서거나 비슷하다면 그러네요. 남자 54% 그러니까 구성을 놓고 보면 남자 54%, 여성 46%. 근데 저는 놀란 게 와, 여성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네. 근데 제 수업에서도 제가 어제도 물어봤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와서 들고 있는 학생 그랬더니 한 20%가 들고 있는데 여성들이 더 많이 들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멋지다 제가 그랬는데 네. 이제 결론인 투자 수익률은 남자가 22%, 여자가 28%, 무려 6%. 6%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2% 대 28%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하여간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구간, 그러니까 뭐 70년대부터 데이터가 누적이 미국에 돼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돈을 네. 배우자한테 부인한테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통계 가지고서 오늘 공유를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네. 이거 뭐 부부들끼리. 69만 명이니까 데이터 샘플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 예, 이제 나에게 맡겨라 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니 근데 그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을 계속 모아가니까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연령대가 19세 이하 미성년,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30%, 무려 30%고 30대도 괜찮아요. 25%, 시장만큼 가는 거고 60도 25%. 그러니까 10대, 30대, 60대, 그러니까 40, 50대가 제일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미성년자들은 이제 부모들이 되게 보통 업종 대표주들 많이 사주잖아요. 뭐 애플, 엔비디아, 뭐 구글 지주사, 뭐 네. 알파벳 이런 것들 사주니까 그리고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거의 투자하는 게 빅테크와 그 다음에 S&P 지수. QQQ를 많이 사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뭐 학생들이 사고 팔고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랐고 매매를 안 하니까 결국 수익률이 좋다. 이게 이제 투자의 가장 좋은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통계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거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 제 책에 제가 이제 네. 4년 전에 책 썼었죠. 그때도 이제 했던 거고 아마 3%에 한 3, 4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가장 대표적인 명문 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바버하고 오디안이라는 교수 두 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논문 제목입니다. Boys will be boys. 남자들은 원래 그래. 그리고 논문 제목이 Gender Overconfidence and Common Stock Investment. 그러니까 성별,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투자 성과 이제 그것인데 결국 이제 이 두 교수분들의 결론은 남성이 여성보다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해친다.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지금 뭐 $500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특히 그 일반 주식을 하기도 하지만 스톡 옵션을 또 많이 그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겸손하기보단 시장 앞에서는 되게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35년, 40년 되는데 저는 지금도 마켓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매일매일 배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내가 이 종목 알아.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좋은 종목을 사지만 국내에서는 누가 한번 추천을 냈는데 실제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고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은 경계해야 되고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데 네. 그 피델리티라고 미국에서 가장 주식형 펀드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운용사고, 그러니까 채권 ETF 다 치면 이제 블랙록이 제일 크죠. 근데 주식형만은 이제 지존이 피델리티인데 네. 여기도 이제 패밀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창업을 하고 딸인 에비게일 존슨이라는 지금 이제 회장이자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투자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많은 고객을 갖고 여기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네. 경험이 많은 투자자도, 여성 투자자도 자신을 항상 초보자라고 이제 낮추면서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항상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투자에 접근한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외람되지만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몸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성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성의 특성상 이런 통계가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가면은 더 높은 수익률, 항상 좋은 수익률을 내가 매매를 하는 게 네. 내가 요거 이렇게 팔면 주가가 또 빠지겠지 하는데 실제는 주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좀 길게 보는 긴 호흡을 하는 게 좋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지 또 비율은 어떤지 좀 재미난 통계와 함께 관련한 논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엔비디아 얘기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예, 뭐 엔비디아 얘기는 아마 뭐 24시간 동안 네. 우리 뭐 3프로 구독자
청취자분들 아까 우리 박 팀장도 얘기하던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뭐 깊이는 안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고성장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고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투자 교과서 미국에 나오는 거고 저도 수업에 한 2주 전에 썼던 그림인데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휘청휘청했고요. 좀 빠졌었죠. 예. 국장에서도 계속 거봐 엔비디아 이제 여기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시장 눈높이 높아서 이번에 이거 약간 실망한 거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막상 월가에서는 내용 좋아. 이 정도면 훌륭해.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승을 어제 했어요. 하여간 저 플러스로 네네.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열어보면 그 제가 어제 밤에 요거 이제 자료 만들면서 준비하다가 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캘린더 이어에 매출하고 이익 증가율이 얼만큼 나오냐. 근데 둘 다 매출하고 이익이 한 47%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되게 짱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어제 뭐 실적 발표 후 나왔던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두 개가 나는데 하나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도 수요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좀 논란이 됐던 기술적인 문제나 이제 이런 논란이 됐고 좀 시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니까. 근데 블랙웰의 그 제품 대량 생산 얘기를 이번 분기 지금 이제 열심히 대량 생산이 되고 있고 네. 램프업을 이제 뭐 TSMC가 이제 하겠죠. 하고 있다는 얘기. 이제 그런 걸 보고 시장이 조금 편하게 느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 내지 좀 아쉬움은 이제 젠슨 황이 조금 항상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너무 대단히 좋다. 근데 약간 조금 기대 수준을 낮추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현실이고 리얼리티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면 CEO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조금 항상 그런 기대 수준을 매니지하는 게 CEO의 역할인데 하여간 과도한 자신감이라 그럴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해서 아마 어제 주가가 처음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조금 주가가 조정받은 것도 이제 젠슨 황이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실망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동안에 보면은 그 넘치는 자신감에 부합하는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와 역시 젠슨왕 이번 분기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는 다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성장을 이전 분기보다 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비교에서는 점점 더 꺾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런 성장주 투자할 때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가로축이 시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이고 세로축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성장주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과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growth stock인데 회사나 투자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과거의 성장 그 기울기 곡선을 갖고 그대로 이제 미래에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45도로 증가하는 게 이제 회사가 가이던스 하는 거고 실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액츄얼이라고 나오는 게 실제 이제 회사의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결국은 이제 둔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삼각형 여기 이제 credibility gap이라는 게 회사의 가이던스나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와 나중에 실제 발표되는 숫자의 차이가 나면 이제 그게 신뢰의 갭이라는 건데 이제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엔비디아는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이나 아니면 지금 145달러인가 그렇죠 주가가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성장의 가파른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것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saturation, 그러니까 시장의 포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이미 많이 보급이 돼서도 성장을 못 하는데 아직은 엔비디아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제 실적 발표 때 당분간 몇 분기 동안은 수요가 우리 물건 공급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entry of competition, 다른 경쟁력. 워낙 뭐 성장이 좋고 매출 총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75%였습니다. 그러면 워낙 좋으면 이제 경쟁사가 진입하려는데 AMD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엔비디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이제 요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increasing base.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미 커지면 그다음부터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내년에 한 45% 이상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올해도 더블이 됐는데. 근데 이제 내년 그 다음해부터는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market share constraint. 그러니까 이 가장 그 advanced된 AI 칩에서는 거의 시장 자체를 자기네가 다 갖고 있는. 구글이 옛날에 검색 시장에서 마켓 셰어가 90%가 넘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은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내년에 한 45% 이상 성장을 하면 밸류에이션을 이제 제가 어쨌든 찾아보니까 내년 기준으로 퍼가 한 34배? 그럼 뭐 그 정도 성장하는 회사를 34배. 그리고 지금 젠슨 황도 아주 그냥 회사에 포커스돼 있고 최고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계속 고용을 하고 보상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면 무난하다.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난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데이터를 그럼 계속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가 있었네. 그러니까 네. 뭐 실제 가파르게 지금 이제 데이터 분기 섹터. 매출이 네.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지난 분기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될 테니까 베이스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주가가 뭐 한 200% 올랐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뭐 2023년 초만 해도 시총이 우리 되돌아가 보면 5천억 달러가 안 됐었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가장 큰 회사. 근데 여기 보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익 증가율이 한 10에서 15%, 아니면 그것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두 회사는 증가하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EPS가 100%에서 200%를 증가를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실제 1년 전보다 낮아졌어요. 1년 전에 퍼가 40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져서 34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는 성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것도 있지만, 네. 하여간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를 조금 지적하는 데가 당연히 이제 리스크는 있죠. 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위험 부담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리스크로 워낙 지금 제품이 고사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함.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연초에 블랙베리 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뭐 좀 열이 히트가 발생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준이 너무 높고, 이제 거기에는 약간 이제 젠슨 황이 기여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결국 중국이 상당히 이제 캐치업을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 회사의 리스크들도 작용하고, 주가는 그거보다 미리 중국 리스크가 가시화되기 전에 주가는 조금 그런 리스크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종목 같고, 당분간은 상당히 뭐 승승장구를 할 텐데, 우리가 하여간 시총이 너무 커지고 네. 밸류에이션도 30배 중반이니까 하여간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하여간 중국의 그 위협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여간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 워낙 또 반도체에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를 지금 투자하시고 성장주 관점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엔비디아에 우리가 뭐 대한 정보가 투자를 되게 제한적이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 이런 거 하는 데들은 다 비상장 아니에요, 되게. 근데 그러니까 뉴스플로우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30배 중반에서 조금씩 더 내려올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익은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45%면 주가도 45% 퍼가 유지가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45%인데 이 기업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30%다. 그러면 퍼가 한 30배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1년 후의 시점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 리스크 내지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이 밸류에이션에 녹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이 실제 3, 4년 전에 퍼가 70배였는데 지금은 퍼가 한 3, 40배로 또 내려왔어요. 아마존도. 그러니까 이익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내면서 예. 엔비디아 사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특히나 뭐 올해만 해도 한 200% 올랐고 그렇죠. 또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혹은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가져가야 하는가 다양한 고민들에 있어서 일단은 좋은 기업인 것은 틀림없고 과연 이 전체 시장 안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기업에 대한 경쟁도 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언제 그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확 일어나는지에 따라 그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런 것을 네. D램에서 지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첫 번째로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황.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뭐 재미 교포고 저와는 이제 가깝게 옛날에 일을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로 이분이랑요? 네네. 우리 정말요? 동료였어요. 증권사에서 아. 영업 세일즈맨 했었으니까. 네. 예. 그 1997년에 이제 가을에 그 타이거의 회장인 그 줄리언 로버슨이 이제 이제 증권사 영업 임원으로 있던 그 빌 황, 그러니까 페레그린이라는 지금 이제 없어진 회사에서 저는 한국에서 리서치 헤드를 했고 빌은 뉴욕 그 한국하고 대만 주식 영업을 했었고 우리가 뭐 그때 비즈니스 한국에서 외국 비즈니스를 제일 많이 하던 그런 그 증권사였습니다. 페레그린이라는 데가. 근데 이제 그 뭐 아키고스라는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헤지 펀드들이 워낙 그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이제 빌 황도 뭐 한국계, 아시아계 전체 통틀어서 뭐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나이가 저랑 같아요. 그래서 토끼띠고 그다음에 그 2023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타이거의 그 약간 후광을 업어서 타이거 에이셔라는 헤지 펀드를 운용을 했고 엄청 좋은 성과를 장기간 동안 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조 단위의 돈을 벌면 고객 돈을 물리고 자기 돈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2014년에 본인 개인 그 금융자산이 한 3, 40억 달러쯤 됐습니다. 4, 5조 정도 됐고 자기 돈만 운영하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었고 한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헤지 펀드는 롱숏 에퀴티를 하는 데들은 레버리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그러니까 이 펀드가 뭐 한 1,000억짜리면 한 프라임 브로커로부터 한 1,000억 정도 빌려서 100% 정도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헤지 펀드 자체가 이제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빌 황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 돈이니까 고객 돈이 아니고 리스크를 좀 많이 지고 세게 레버리지를 하겠다. 그래서 뭐 한 300~400% 정도 레버리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본인도 했었고 안타깝게 좀 워낙 걸출한 인물이고 확신이 커서 남 얘기를 진짜 안 들어요. 옛날에도 보면 보통 증권사 영업맨들은 고객 앞에 가면 되게 위축되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큰 소리 치고 그다음에 주문 안 주는 고객 같은 자료도 안 줍니다. 옛날부터 되게 본인 칼라가 되게 강했고 아주 멋쟁이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아키고스라는 이제 본인의 패밀리 오피스가 여기 다음에도 나오는데 뭐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그 내수 주식 그 컨슈머 주식들을 원래 타이거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디스커버리, 바이오콤, 텐센트 이제 중국 회사 미국에 상장된 것들을 집중 매매를 하면서 실제 하루 거래량의 60~70%를 차지하고 결국 이제 이 증권거래위원회나 검찰
이런 데는 이제 주가를 조작을 했다. 시장 교란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들한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를 한 10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레버리지를 한 프라임 브로커들이 그 돈을 안 빌려주는데 10개의 프라임 브로커를 쓰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이제 보통 그런 프레셔를 또 미리 많이 넣어요. 옛날부터도 항상 그랬고. 네. 그래서 우리와 거래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실제 돈을 빌려준 그 프라임 브로커들이 여기에는 뭐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노무라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이제 좀 그런 프레셔를 넣고 실제 1000%를 빌렸으면 프라임 브로커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대출을 안 해줬을 거예요. 너무 과도한 리스크니까. 근데 약간 레버리지 많이 해서 그 일부 종목은 그 마켓 셰어를 본인이 자기 회사가 한 70-80% 차지하면 내가 시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사지를 못하면 더 추가 매수를 못하면 주가는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안타깝게 몇 주 전에 검찰은 아마 2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이제 18년 나서 그 우리가 이제 교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의 후유증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출을 해줬던 프라임 브로커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뭐 꼭 이것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역사의 뒤로 사라졌죠. UBS에 지금 흡수 합병되는 중이고 노무라도 한 60억 달러 아마 그 부실이 생겼었을 거예요. 되게 뭐 한 7, 8조 이상. 모건 스탠리 UBS는 뭐 손실이 좀 작았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 워낙 똑똑해서 이미 뭔가 낌새가 있어서 이제 프라임 브로커를 적극적으로 안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하여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그 주식 투자하는 주식 투자 네. 여성의 남성보다 좀 더 성과가 낮다와 비슷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 3배의 레버리지로 우리 뭐 QQQ의 3배 레버리지를 뭐라 그러죠? TQQQ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장이 올라갈 땐 좋지만 나중에 우리가 2022년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거는 원래 그 자체가 리스크를 많이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IT 업종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좀 삼가하는 게 좋다. ETF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AI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픈 AI도 그랬고요. XAI도 그렇고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의 XAI가 아까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랑 같이 공동 그 미국 정부 효율성 그 지금 수장이 된 두 네. 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포부를 연 거죠. 우리가 이런 이렇게 식의 하겠다. 이슈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부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시장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정부의 비효율성이 너무 많고 뭐 그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원 100% 회사 출근합니다. 재택근무가 테슬라는 없어요. 아침에 무조건 얼굴 도장을 찍어야지 그 다음에 뭐 외근을 나가든 되게 그런데 미국의 정부 저는 그건 최근에 알았는데 미국 정부 중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민간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겠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하면서 칼질을 진짜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실제 그 미국의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트럼프가 취임하는 전날 자기는 딱 그만두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게리 갠슬러가 되게 금융기관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금융주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론 마스크가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타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의 규제가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은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또 나중에 과도한 리스크를 지면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일단은 규제 때문에 ROE나 성장을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XAI가
연초만 해도 그 여기는 비상장이죠. 아직 뭐 네.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40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500억 달러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번 펀딩에서 한 50억 달러 이제 신규 자금을 조달했고, 왜냐하면 이번에 이 5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해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10만 개를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예, 기승전 엔비디아네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번에 출자한 그 주주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기라성 같습니다. 중동의 국부 펀드도 네. 있고, 카타르 펀드도 있고, 실리콘밸리의 뭐 가장 대부인 세코아 캐피털, 앙드레슨 호로위스 뭐 이런 대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오픈 AI나 XAI나 뭐 이런 데들이 어디가 결국 독주를 할지, 아니면 이제 뭐 한 서너 개가 결국 그 주름을 잡는 그런 세상이 될지 모르니까 네. 다 펀딩을 다 골고루 해줘요. 한쪽에 베팅을 안 하고 이제 네. 이미 그 반열에 XAI가 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가장 핵심 인물이 됐으니까 XAI가 여러 면에 있어서 또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한 1, 2주 사이에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돈을 받는데 좀 더 높게, 그러니까 한 450억 달러 얘기 나오다가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조 원쯤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틱톡의 기업 가치가 오픈 AI의 2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일주일 전쯤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 우리 그 제 주위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면 틱톡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뭐 중국 회사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실제 뭐 여기 이제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잘 모르지만 네. 틱톡은 완전히 미국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트댄스가 최근에 이제 그 자기 회사를 이제 좀 조금 지분을 팔려고 이제 그러면서 자체 밸류에이션을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쯤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말보다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10% 정도 늘어난, 그래서 실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가 워낙 SNS를 많이 쓰잖아요.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면서 틱톡이 되게 여러 가지 압박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조금 숨통이 더 트여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틱톡이 워낙 지금 뭐 광고도 더 많이 붙이면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하여간 뭐 미국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래서 하여간 뭐 계속 하여간 이런 플랫폼들이나 이런 AI 회사들의 가치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유가증권 시장에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장외에서도 이런 밸류에이션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죠.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거기에 타겟이 실적 실망의 급락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이 타겟을 기업으로 인지 못하시고 타겟 프라이스로 타겟 프라이스.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거 제목 목표 주가. 이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그랬어요? 20% 급락이냐 뭐 이슈가 됐었던 어제였는데, 타겟의 실적은 그렇게 안 좋고, 근데 또 그 전에 발표됐던 월마트의 하루 실적은 전날 월마트가 발표를 했죠. 이게 왜 이렇게 온도차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가면 그 매장을 가면 네. 항상 감동을 받는 게 그 월마트 가면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좀 외곽에 있고 네. 그 매장이 엄청 크고 조금 이제 뭐 서민들이 많이 가는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물건이었는데 여기가 그로서리를 엄청 잘 만들어서 프레시한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패밀리 기업 아니에요. 월튼 패밀리가 경영을 하는데 되게 잘하고 온라인을 접목을 진짜 잘해서, 온라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아마존이 그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만 월마트가 2등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난 분기에도 미국의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same store sales growth라고 보통 리테일러 우리가 소매 업체들 볼 때는 이제 그게 5%가 늘었는데 온라인 매출은 22%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월마트는 세상이 변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는데 잘 맞춥니다.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소득 10만 달러 넘어가면 조금 하인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네. 그런 식으로 변신을 하고 그러는데, 타겟은 제가 이번에 8월에도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고 매장을 가보면
너무 매장이 커요. 이렇게 매장이 커서 야 이것을 그 임대료를 관리를 어떻게 내고 하나. 어떻게 이거를 할까? 사람은 많지 않고 네. 그런데 약간 월마트는 좀 필수 소비재를 먼저 좀 중심을 하고 물론 거기도 옷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도 있는데 타겟은 약간 좀 내구재 같은 걸 좀 더 약간 그 팬시한 것들 스타일리시라는 표현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좀 뭐 월마트 가서 살 바에는 조금 돈 더 주고 타겟으로 가서 사겠다. 근데 실제 올해 주가가 월마트는 금년에 무려 68% 올랐고요. 그다음에 커스트코 우리 뭐 네. 워낙 우량한 기업은 47%, 아, 시총이 대단하죠. 550조 원입니다. 대단합니다. 놀랍죠. 예. 삼성전자가 더 큽니다. 커스트코가. 그렇습니다. 타겟이 그저께 주가가 15% 빠져서 금년에 하여간 11개월 동안 15% 하락을 해서 시총이 월마트랑 타겟이 몇 배 차이 안 나는데 지금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치 이 삼성전자랑 TSMC 시총이 1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2배 컸는데 지금은 TSMC가 4배 큽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역정이 됐어요. 근데 보면 이 매장의 규모가 결국 너무 매장이 크면 그 렌트를 지불하고 소비자가 뭐 저 어느 정도 와도 충분히 보상을 우리 그 점장 그 점주 입장에서 못 받잖아요. 근데 네. 트레이더스 조라는 데랑 비교를 하면 타겟은 완전히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더스 조스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도 패밀리 기업이에요. 과도한 확장을 안 하고 매장이 작은데 너무 독특한 아이템을 갖다 놓으면서 물건도 저렴하고 내지 막 손님이 버글버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랑 경쟁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 실적을 놓고 보면 그 타겟은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지난 3분기에 정체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좋아질 거다.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가격 할인을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우리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러는데 실제 실패를 했고 월마트는 5, 6% 증가를 했고 매출 총이익이 월마트는 증가했는데 타겟은 감소했고 가장 걱정을 좀 애널리스트 하는 것은 재고가 월마트는 물건이 잘 팔리니까 재고가 줄었어요. 그런데 타겟은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은 CFO가 이제 설명하길 뭐 항만 파업도 있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재고를 좀 키웠다 그러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컨슈머나 이런 그 리테일러들의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그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재고인데 자동차 회사들도 그래요.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금년 초에 자동차 회사들 재고가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올해 판매가 좀 둔화되는 그런 것에 이제 그 적신호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게. 타겟이 조금 더 비싼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비층들이 비싼 물건보다는 좀 합리적인 가격의 월마트 그렇죠. 제품을 많이 찾는 것에 또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 소비,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는 뭐 동네 진짜 슈퍼를 가지 않으면 뭐 이마트 말고는 쿠팡 아니면 뭐 실제 이렇게 그 유통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롯데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미국은 선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이 강점이지만 홀푸드라고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여기 있는데 최근에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더 가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더스 조 같은 데가 있으면 이제 글로 가고 그래서 하여간 두 회사가 둘 다 되게 승승장구를 하는 그러니까 최근 1, 2년 전을 놓고 보면 오히려 타겟이 더 장기 성장률은 더 좋고 그랬는데 완전히 좀 미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회사의 1년 주가. 그래서 월마트가 너무 잘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연말 장사를 망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린치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고 이게 이제 월마트의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존 점포에서 한 4, 5%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내고 플러스 신규 점포를 열면 또 추가 매출이 있으니까 매출 증가율에다가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미국 회사는 대부분 높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니까 EPS 증가율은 10%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습니다. 이익도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 뭐 10%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근데 이게 마지막인데
실제 그 설비 투자예요. 그래서 무슨 뭐 유통업체가 설비 투자를 많이 하냐. 근데 월마트는 지난 3, 4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테크 회사도 아닌데 25에서 30조 원을 매년 투자를 하고 압도적이죠. 이게 그 인프라 배송 인프라랑 온라인 쪽에 투자를 하면서 뭐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결국 투자를 해서 스토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온라인 딜리버리 이런 거에 강점을 가져야지 이제 타겟이나 이런 데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되는 소비의 패턴 그리고 이제 월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제품 구성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그 플랫폼도 그렇고 이제 타겟과는 좀 다른 타겟으로 타겟권이죠. 돈을 잘 벌고 이마트가 있는 아마 것 같아요. 월마트처럼 했었어야지 따라가는데 거기는 온라인에 병합하고 통합하고 그런 거가 실패를 했죠, 되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타겟과 월마트 실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